이제 그 통일 국가의 정부 형태 중에서 이제 회의정부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정부제가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제에서 중앙정부나 각 지역 국가의 정부 형태로서 적절하다고 봤죠. 회의정부의 이제 운영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연방각입니다. 영세 중립국, 그러니까 영원한 중립국이죠. 어느 쪽에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렇다 해도 국방은 이제 국방은 스스로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을 통해서 500년 동안 국가연합에 1848년에 연방헌법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26개의 칸톤 지역국가가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국가 칸톤이 강한 정치적 독립과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의 강요회의는 이제 7명이 됩니다. 7명이 되고 한 명이 매년 돌아가면서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방 가기를 주재하고 의장은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 가기 강요 회의는 이제 그 4년마다 7명을 이제 그 의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의 업무 주로 이제 국가 안전보장, 외교 이런 거 하겠죠. 조세, 금융, 병역. 그래서 연방의회를 보면 이제 그 인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캔톤을 대표하는 상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46명이죠. 양원은 이제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국가마다 상원이 우위에 있고 혹은 하원이 우위에 있는 데가 있죠.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하원이 우위입니다. 영국도 하원이 우위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원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원이 합동 회의를 할 때는 하원 의장이 주재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의장은 1년이니까 4년 동안 4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법이라든가 각종 안건들은 이제 그 상하원에서 나눠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합동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확정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결이 대립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는 찬성이 됐는데 하원에서는 부결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그 13명의 대표로 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심의한 후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시 그 의결을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제 연방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다 지역국가 캔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연방 국가보다는 캔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많다. 지역 국가는 독자적으로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연방 국가는 다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예멘의 이제 그 대통령 평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통일 전회를 보면요. 통일 전에 북예멘의 아랍공화국,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혼합 경제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정부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입법기구가 이제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 그래서 이 의회는 이제 우리는 그 회기가 뭐 100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해져 있지 않다. 무한정 회의를 가질 수가 있다. 뭐 내각을 해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국가 원수인 그 공화국 평의회를 선출하는데 공화국 평의회가 대통령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그래서 이제 그 간접으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고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 평의회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국가 원수다. 그렇지만 형식적이겠죠. 그죠? 회의제니까. 그래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 비상사태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국군 통수권을 하기 위해서 최고 국방위원회를 둔다. 국방위원회는 이 공화국 평의회 의장,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다. 국방위는 국방 및 안보에 관한 것들을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죠. 국가안전보장. 미국에도 청와대에 백악관에 그런 걸 두고 있죠. 그래서 공화국 평의회 대통령에 해당되는 의장은 윤번제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특이한 거는 이제 공화국 평의회 의장이 의원의 20%에 대한 임명권을 합니다. 공화국 평의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또 공화국 평의회 의장은 입법회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를 해산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그 자격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 의회를 선출되면 새로운 의회가 새로운 이제 그 공화국 평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게 수상이다. 수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는 공화국 평의회와 의회의 책임을 진다. 우리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수상이죠. 수상에 일상적으로 집행을 책임지는 거고 입법 의회의 그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 평의회 의장이 평의회 동의를 얻어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이 또 평의회 동의를 강요를 임명합니다. 우리의 국무총리보단 훨씬 권한이 센 프랑스의 수상 정도가 되겠죠. 프랑스의 수상 정도. 대통령이 있는 수상.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화국 평의회와 내각의 그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헌법 법원도 두고 있는데 최고 헌법 법원은 그 샤리아 이슬람법이겠죠. 샤리아 학자들로 구성된다. 공화국 평의회 의장이 지명하고 입법회의에서 입법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행정단위에 지방의회를 둔다. 자, 남예멘의 경우에 봅시다. 남예멘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한 혼합경제, 역시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보이죠. 이건 통일되기 직전이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노동자 주권을 선포했다 그랬죠. 국민주권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주의니까 과학적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고 인민의 착취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국가의 주권으로 선언하고 당연히 사회주의 경영이니까 중앙 집권적인 민주주의 원칙, 그 다음에 계획 경제를 원칙으로 하겠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역시 이제 그 북예멘과 마찬가지로 회의정부제네요, 그죠? 최고인민회의. 이들은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비서장을 두고 최고인민회에서 사법기구도 설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최고인민회가 이제 그 대통령 평의회를 선출하는데 대통령 평의회가 국가의 최고 기구가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 평의회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 최고인민회의의 결의사항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정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상설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구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 평의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의원 중에서 선출이 됩니다. 의장과 2명에서 6명까지의 위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되기 때문에 역시 최고인민회의가 대통령 평의회의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평의회 의장은 국가를 대표를 한다. 그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가 있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제 과거에 김영남이었는데요. 그와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은 이제 국가원수와 그 대통령 평의회가 그 집행의 총 책임자인데 북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평의회가 총리와 강요, 수상을 제청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다. 그래서 대통령 평의회나 강요회의나 이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 민주집중제를 기본으로 한다. 지방에도 역시 인민회의, 지방의회를 설치했다. 자, 통일 후에 예멘 공화국을 보겠습니다. 통일국가. 통일국가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를 설치했다. 공화국 평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5명 정도의 대통령 평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대통령 평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네요. 특이하네요. 그렇죠? 의회는 위원만 선출하고 대통령 평의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왜? 실질적인 권한이 없겠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남북 예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는데 통일된 예멘에서는 한번 봅시다. 특이한 점은 의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평의회 내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대통령 평의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다. 평의회가 국무총리와 강요를 지명하면 의회가 승인한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걸 봅시다. 통일 예멘이 아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북예멘이 인구가 950만 명이고 남예멘이 인구가 250만이어서 남북 예멘이 연방제로 합쳐진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 평의회는 통일 직전에 대통령 평의회보다 더 권한이 강화된 거예요. 그죠? 더 권한이 강화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통령 평의회 위원은 의회가 선출하지만 의장은 평의회가 선출한다. 의장은 인구 950만 명의 북예멘에서 차지했다 그랬죠. 나머지 4명의 그 위원 중에서도 3명이 그 북예멘에 차지하고 그리고 5명 중에 남예멘은 1명밖에 없었다. 그 의회 해산을 잘 못하게 한 거, 의회 해산을 잘 못하게 한 거 이게 통일된 연방 국가다 보니까 그
대통령은 남과 북에 속하겠죠, 어느 한쪽에. 그래서 남과 북으로 공통으로 구성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제안해 놨다. 보통의 대통령 평의의 의장은 자기 의지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회를 해산하려면 국민 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남북 예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똑같은 대통령 평의회지만 통일 전보다는 통일 후에 더 권한이 강화됐다. 주석제 봅시다. 주석제는 이제 이것도 회의정부인데요. 회의정부제의 최고 지도자라고 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운영한 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인 국무위원 제도를 했는데 집단 국무위원. 이거는 이제 그 스위스의 강요 회의랑 비슷하겠네요. 연방 강요. 주석은 그 제1 국무위원, 수석 국무위원을 하는 거다. 스위스 연방가계에서 대통령과 비슷한 지위를 갖다. 주석은 국무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권한만 있는 국무를 총괄하고 각이 내각을 회의를 주도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1927년에서는 주석의 권한이 강하게 됐네요. 그래서 강화돼서 임시정부 대표권, 국군 통솔권, 국무위원회 소집권, 긴급 명령권 등 국가 수반의 권한이 부여됐다. 그 이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1944년에는 이제 부주석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수반으로 해서 주석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됐다. 똑같이 이제 주석인데 사회주의 국가의 주석 제도, 중국의 주석 제도 봅시다. 북은 1998년에 주석제를 폐지한 이유는 이제 김일성 주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석제라는 명칭을 아무도 쓰지 못하게끔 주석제를 폐지한 거라고 하죠. 북의 헌법은 이제 국가 원수 제도는 형식상 이른바 합의제의 국가 원수제를 채택했다. 이는 이제 국가 주석 제도를 폐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대표자 지위를 김영남이 오랫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절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됐지만 형식적인 국가대표자였다. 실권이 없었다. 이것은 집단 지도체제에서의 국가 원수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소련의 최고회의 간부회의랑 똑같죠. 서기장, 최고회의 간부회의 서기장이랑 똑같다.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전에 최고회의 간부회의 서기장이랑 집단 지도 체제의 형식적인 국가 원수. 그래서 중국의 주석제를 보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농민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해서 어쨌든 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된다.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행사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 행사하는 최고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국회죠. 그다음에 각 그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이제 직접 선거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고 이제 인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나머지는 이제 그 기관들 행정기관이라든가 재판기관이라든가 사법부와 행정부는 전부 다 인민대표대회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즉, 입법부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입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그 삼권 분립이 약화되어 있다. 입법부 중심이다. 입법부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입법부 의회에서 주석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출하고 주석이 이제 뭐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총리를 지명을 합니다. 또 총리는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걸 둬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를 또 이 국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한다. 이건 중앙군사위원회는 두 개 국방위원회가 있었고 예멘의 경우에 남예멘의 경우에 최고국방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국방위원회라든가 군사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굳이 한다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석을 이 국가주석이 국방위원회 주석을 겸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력이 집중이 된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중심이니까 행정부나 사법부도 입법부에서 전국인민대표에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입법부가 의회가 항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상무위원회, 상설위원회를 두개 있고 여기에 이제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좀 비슷하네요. 주석이 따로 있고 또 이제 국방위원장이 따로 있고 최고인민상임위원장이 따로 있고 근데 여기서는 국가의 원수 수반은 주석이에요. 주석. 최고인민대표제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석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 주석이 이제 국가 원수고 군사적인 것 같고요.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전쟁 상태와 계엄령을 포고한다는 거죠. 국무원은 이제 강요, 내각이라는 거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집중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특징을 보게 되면 주석은 일종의 대통령과 같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뽑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국가 원수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석 밑에 의회가 있지만 의회의 의장은 실질적인 국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의 대통령제의 의장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의정부제의 운영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일은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형태는 이제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체제의 성격. 그래서 정권의 담당자와 민주주의의 내용에 관한 차이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봐야 되는데요. 국민주권의 탄생을 보면 자본주의 계급은 이제 제3계급인데 여기에는 유산재 계급, 부르주아가 있고요. 노동자, 도시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농민, 자유농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계급들이 단결해서 봉건 특권층의 군주주권을 타도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계급 중에서 유산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이 권력을 독점하죠. 즉, 귀족과 승려,
중세 의회 권력을 그 폐지하고, 즉 신분제 의회를 폐지하고 부르주아가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 등 무상계급은 봉건제 타도에 협조했지만 자본주의 초기 의회에서 자신들의 그 대표자를 파견하지 못했죠. 즉 선거권이 없었어요. 자본주의 초기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선거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군주 주권이었지만 이렇게 자본가들이 자기들만이 선거권을 가지면서 유상계급, 즉 부르주아 주권, 즉 시민 주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 주권에 따라 부르주아 시민들이 이제 의회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그죠? 통치권을 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의기구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를 통한 통치, 즉 대의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부르주아들만으로 구성된 의회가 국가에서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과거의 봉건 계급까지 통치해야 되겠죠. 노동자, 농민, 다른 계급까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들이 법적으로는 모든 계급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의회가 전 계급을 대표하므로 모든 계급은 부르주아 의회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민주권이에요. 즉 부르주아 자본가가 지배권을 갖는 자본가 주권, 자본가 지배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성직자, 공공 규적은 다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게 시민주권이었다. 자본가들이 그런 자본가 의회를 구성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 위상계급의 대표자는 의회가 전 계급을 대표하고 지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시민주권이죠. 그런데 당연히 다른 계급들,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그 반발을 누르는 논리가 바로 국민주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의회는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 국가를 대표한다. 전 계급을 대표한다. 그래서 아, 그 부르주아 의회가 자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자본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전 계급을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다. 시민과 국민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부르주아 의회가 주권을 가지는데 이 부르주아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갖는 거다. 국민주권이다. 허구죠. 실제로는 자본가가 주권을 갖는데 국민이라는 그 전체 계급의 대표성으로 바꿔치기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과정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게 되면 초창기에 국민주권에 따라서 재산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 시민계급만이 국민을 대표했죠. 무장계급은 투표권이 없었다. 국민주권의 실질은 유상계급의 주권, 부르주아 주권, 자본가 주권이죠. 그런데 근대국가 형성 논리에서 국민국가에서 자기들은 전 계급을 망라한 국민들의 대표자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전 계급이라는 것을 한 네이션이라는 허구적인 개념을 해서 유상계급의 독재를 국민의 대표자에 한 통치, 민주주의로 미화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주권이고 자본주의 초기의 대의제였다. 그래서 대의제는 바로 이제 부르주아 자본가의 통치 이데올리겠다. 이러한 기만적인 국민 주권에 맞서서 루소 등이 이제 인민주권을 내세웠죠. 이거는 노동자, 농민이 그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권은 극소수의 자본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의 개개의 구성원 전원에게 있다.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귀족이든 귀족이 아니든 간에 이에 따라서 통치권, 즉 주권은 시민,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몰락한 구, 봉건 지배계층, 영세상공인, 노동자, 농민 등 전체 구성원이 주권자다.
그런데 이제 국가 구성원의 다수가 노동자, 농민이었죠. 결국 이들이 국가의 통치권자가 된다. 왜냐하면 다수결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인민주권은 현실에 있어서 각 계급에게 통치권이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에게 재산이 있든 없든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개개 구성원이 통치권자이므로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데 항상 날마다 통치할 수 없죠. 노동자, 농민이 생계에 바쁘니까. 그래서 대표를 뽑아 자신의 권리를 대표를 뽑아 통치하게끔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대리라고 그러는데요. 대신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원래 통치권자가 개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적이고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의 직접 민주주의가 할 수 없을 경우는 대의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의하면은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가 불가능하다. 프랑스 혁명 1793년에 로베스피에르의 작고백문법에서는 주권이 세금을 내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상계급의 독재에 있던 시민주권, 부르주아 주권이 국민주권으로 유장했죠. 그런데 인민주권이 나오면서 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본질이 폭로되고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투표권 확대 운동이 되죠. 결국은 이 투표권이 점차 확대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죠. 국민은 국가의 지배, 통치를 받는과 동시에 국가의 주권자가 되죠. 그래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된다. 이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도 선진국들은 1차 대전, 후진국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보통 선거, 평등 선거를 일반화시켰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체제에 상관없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다 투표권이 있는 보통 평등 선거가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이나 국민주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도 유권자를 인정하는 것은 같다. 그래서 주권자가 이제 그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주권자의 의미와 주권의 행사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국민주권에 있어서는 그 국민주권에 있어서 국민은 유권자가 아니죠. 국민은 미성년자도 국민이요. 미성년자도 국민이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은 국적자, 국민 전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가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다 포함한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즉 추상적이죠. 추상적. 전체 국민에 속한다. 유권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은 유권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이라는 거죠. 스스로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그건 추상적인 전체 국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스스로 현실적인 합의체를 만들거나 통일적인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 국민 주권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유권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는 추상적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데 마포구 사람들이 마포구 국회의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투표 때 선출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 국민주권에서는 투표일에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루소가 말한 겁니다. 루소가 영국의 주권자들은 투표일에만 주권자다. 평상시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자유유입니다. 자유유입니다. 이러한 국민주권은 허구적이죠. 그래서 유상계급이 장악한 국가 권력이 전체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거꾸로 말하면 유상계급이 장악한 국가 권력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죠. 유권자에게 통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민주권은.
그래서 이제 외견상 오늘날 보통선거, 평등선거 때 모든 국적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상계급의 독재는 형식적으로 타파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국민주권, 즉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선자의 독재가 타파되지 않는다. 바로 이 허구적인 국민주권이 문제라는 거죠.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주의보다는 간접민주주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계급의 독재를 자본주의 사회에 내면화시켰다. 유산계급은 이제 선거 기탁금이라든지 복잡한 선거 정치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유산계급들이 이 피선거권을 독점하죠. 미국의 선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하원 선거, 상원 선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 선거를 진행할 수가 없다. 또 이들은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이 이제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지배에 이끌리기와 그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가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전체 국민의 대표자가 된 유상계급들은 유권자인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에 구속되지 않죠. 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없죠.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야지 국민이 소환하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는 방법이 없어요. 선거일에 찍지 않는 방법 말고. 이게 국민주권의 한계다. 인민주권은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자기의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에 의하면 부르주아 유상계급은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계급 독재를 위임장을 받은 거다. 통제되지 않는 계급 독재라는 거죠. 유상계급이 근대 초기에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던 노동자와 농민을 포괄적으로 통치했다면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제 노동자 농민이 선거권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통치할 수 없죠. 형식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통해서 사실상 계급 독재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대중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자본의 힘으로 여론을 장악한 유상계급들이죠. 언론기관을 장악했어요. 텔레비전, 학교를 다 장악해서 자본가를 미화시키죠. 자본가는 훌륭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자본가가 되고 싶어요. 모든 가치 기준을 자본가에 맞추고 있다. 유상계급이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유상계급이 아니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유상계급의 실질적인 독재를 보장하고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상계급의 독재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이제 인민주권에서는 모든 인민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만이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죠. 모든 국민이 아니라 유권자만이 주권을 갖는다. 그래서 전체 주권은 유권자 총집단에 있다. 성인 유권자 총집단이 주권자 집단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명백하다. 그래서 인민주권에서는 주권을 가지는 자와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일치하다는 거죠. 명백하다. 국민주권에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대표자 부르주아죠. 주권을 가지는 자는 추상적이야. 전체 국민. 근데 인민주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인 유권자 집단. 대한민국이 되면 3천만 명 유권자 집단이 바로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주권은 그 허구적인 거에 비해서 인민주권은 명백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민주권이나 혹은 국민주권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주권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를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게 통상적인 건데 현실에서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은 국민의 공무단위권, 대표자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 정당제도, 지방자치 이런 거에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국민주권들이 인민주권의 영향을 받았죠. 국민주권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을 해서 대의제에다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한계는 명백하다. 그래서 이 통일 헌법에 있어 통일 국가에 있어서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주권을 할 것이냐 인민주권을 할 것이냐 논쟁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민주권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국민주권의 단점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양 체제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직접 민주주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특정인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 회의 정부제가 좀 더 그 인민주권의 그 사상에 많이 부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의 정부제는 뒤에서 보겠지만 언제든지 이 선출 이 회의 정부를 구성한 즉 의회인데 의회가 언제든지 이 회의 정부 대통령 평해나 강요회의를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죠. 상호. 수상제도 회의 정부에 가깝죠. 의원 내각제 이런 것도 많이. 스위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인민주권에 가장 근접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배합을 했다는 거죠.